휠체어를 탄 한 소녀는 누나의 변호사가 사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변호를 맡겠다고 했고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판사의 부패 행위를 천재적으로 밝히며 체포를 명했고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판사는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저희 이야기를 듣는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지방법원의 무거운 나무문이 열리자 차가운 긴장감이 강지연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다. 지연의 손은 동생 민호의 휠체어를 밀면서 땀으로 미끄러웠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누나, 괜찮아요. 심호흡해요. 민호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16살 소년의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녀의 변호사가 보낸 마지막 문자는 충격적이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5억 원이에요, 민호야. 우리 집 값이에요.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 발걸음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최대성 판사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빙산처럼 서늘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지만 민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만 숙였다. 최 판사의 입가에 짜증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한국건설과 강지연 씨의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한국건설의 변호사단이 한쪽에 앉아 있었다. 5명의 변호사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펼쳐놓았다. 수석 변호사 윤태우는 독사처럼 지연을 노려보며 미소 지었다. 변호사가 사고로 오지 못했습니다.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했다. 최 판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3번째 연기 요청이군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지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호의 휠체어가 앞으로 움직였다. 바퀴가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판장님, 제가 누나를 대신해 변호하겠습니다.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다가 갑자기 웃음바다가 되었다. 최 판사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휠체어를 탄 애송이가 변호사 행세를 하겠다고? 그의 웃음소리가 법정 구석구석을 채웠다. 네가 뭘 안다고? 다리도 못 쓰는 주제에.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제 다리는 못 쓰지만 머리는 멀쩡합니다, 재판장님. 윤 변호사가 옆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불구자 꼬마를 짓밟는 건 식은 죽 먹기겠군. 오늘 재미있겠어. 지연은 동생의 어깨를 붙잡았다. 민호야,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해. 최 판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재미삼아 허락해주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불쌍하기도 하고.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네가 정말 뭐라도 아는지 테스트해봐야겠어. 법정 뒤편에서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불구자 변호사라니 이런 서커스는 처음 보네. 민호의 손가락이 휠체어 바퀴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모욕과 경멸, 그리고 밤새 읽었던 수천 페이지의 법률 서적들이 떠올랐다. 좋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민호의 목소리는 강철같이 단단했다. 최 판사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좋아, 쉬운 거 하나.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언제 제정되었지?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미 패배를 예감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지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1987년의 민주화를 위한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민호의 또렷한 대답에 법정이 다시 얼어붙었다. 최 판사의 조롱하던 미소가 순간 흔들렸다. 그저 외워온 것이겠지. 판사가 중얼거렸다. 그럼 민법 제150조는 무엇에 관한 조항인지 말해보거라. 기한이 도래한 조건에 관한 조항입니다. 조건이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의 효력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가 아니라 법률행위 시에 소급합니다. 이는 계약법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이죠. 법정의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다. 민호의 눈에는 3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던 날이었다.
지연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가족은 웃고 있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버지는 앞좌석에서 어머니와 손을 잡고 있었고 민호는 뒷좌석에서 새로 산 로스쿨 입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울린 끔찍한 굉금,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들의 차를 덮쳤다. 세상이 천천히 돌았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 민호는 눈을 감았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들은 소식. 부모님은 즉사했다. 그리고 그는 2번 다시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지연만이 경미한 부상으로 살아남았다.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던 그 무수한 시간들, 다리에서 느껴지는 환상통이 그를 괴롭혔다. 존재하지 않는 다리의 통증, 그 시간 동안 민호는 결심했다. 그의 몸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만은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겠다고. 네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굴지 마. 병원에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던진 동정의 말들이 귓가에 울렸다. 그냥 게임이나 하자. 하지만 민호는 게임 대신 법전을 펼쳤다. 친구들이 드라마를 볼 때 그는 판례를 분석했다. 매일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손전등으로 법률 서적을 읽었다. 머리가 아파올 때까지. 지식은 그들이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은 건축학 석사 과정을 중단하고 그를 돌보기 위해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는 항상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내가 운전했으니까 내 책임이야. 보험금은 초기 의료비를 겨우 충당했을 뿐이다. 지연은 프리랜서 건축 설계로 간신히 생계를 이었다. 집은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었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악몽이 그를 덮쳤다. 사고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다리의 환상통이 그를 깨웠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옆 의자에서 잠든 지연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지친 얼굴, 그녀의 희생을 봐야 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매일 아침, 지연은 어제보다 더 많은 주름을 갖고 깨어났다. 그리고 민호는 어제보다 더 많은 법률 지식을 갖고 깨어났다. 이제 법정에서 민호는 최애 판사의 도전적인 질문에 빈틈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다. 이건 그의 삶을 빼앗아간 세상에 대한 복수였다. 최애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질문을 계속하려던 그의 입이 천천히 다물어졌다. 법정 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대신 긴장된 침묵이 내려앉았다. 좋다. 네가 법률 용어를 몇 개 외웠다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는 없지만 최 판사가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재미있을 것 같으니 허락하마. 하지만 실수하면 즉시 중단시킬 것이다. 윤태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이건 법정 모독입니다. 자격 없는 미성년자가. 앉으시오. 윤 변호사. 내 법정은 내가 결정한다. 최 판사의 눈에는 위험한 장난기가 어렸다. 그는 이 서커스를 즐기고 싶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지연은 몇 개월 전의 일을 떠올렸다. 한국건설과의 계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노송정, 인사동의 오래된 전통 찻집, 나무 기둥과 한지 창문이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 지연은 긴장으로 찻잔을 돌리고 있었다. 테이블 너머에는 박성진 사장이 앉아 있었다. 한국건설의 대표이사.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하게 다듬어진 수트. 강 건축사님의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이었소. 박 사장이 미소 지으며 차를 따랐다. 비싼 제주도 녹차향이 공간을 채웠다. 우리 회사의 새 주거 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연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한국건설은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였다. 이런 기회는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계약서입니다. 박 사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오늘 사인해 주시면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망설였다. 검토할 시간을. 강 건축사님, 우리 한국인의 비즈니스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아니, 그렇소. 박 사장이 미소와 함께 차를 더 따랐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건축사들도 기다리고 있죠.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흥분으로 가득 찬 얼굴로 서류를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믿을 수 없어 민호야. 이 프로젝트 하나면 우리 빚을 절반은 갚을 수 있어. 민호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누나, 이 조항들이 좀 이상해. 뭐가? 너무 모호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할 의무 같은 표현들. 이건 나중에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야.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큰 회사야.
그들에게 우리 같은 프리랜서는 신경도 안 쓰이는 존재라고. 몇 주 후 지연은 설계 도면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구조적 결함으로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즉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이메일 화면은 한국건설 법무팀에서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제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 조항 15사 187 이세산 2에 따라 귀하는 회사 충성 의무 및 부적절한 방식의 문제 보고로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이에 따른 위약금으로 5억 원을 청구합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5억 원, 그들의 집 가치에 맞먹는 금액, 그들이 가진 전부. 민호의 휠체어가 부엌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누나 무슨 일이야? 그녀가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이 빠르게 내용을 스캔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함정이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 재판 둘째 날 아침 햇살이 법원 계단에 부서져 내렸다. 민호는 휠체어를 밀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지연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보았다. 그녀의 눈 밑에는 뚜렷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밤새 서류를 검토하며 잠들지 못했다. 누나,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민호가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법원 입구에 도착하자 휠체어 경사로가 무언가로 막혀 있었다. 한국건설의 변호사 중 한 명이 고급 서류 가방을 의도적으로 놓아둔 것이다. 그는 민호를 보더니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 미안하군. 거기 아래에 있는 너를 못 봤어. 그가 가방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말했다. 민호의 위장이 비틀렸다. 그의 얼굴에는 불이 타올랐지만 그는 표정을 굳게 지켰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복수가 될 것이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웠다. 한국건설 측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윤태우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증거 제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판사가 선언했다. 윤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부에 강지연 씨가 보낸 이메일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다발을 들어 올렸다. 이 이메일들은 강지연이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연이 숨을 들이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민회에게 속삭였다. 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어. 서기가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고 민호는 신중하게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프린트된 이메일들, 지연의 회사 계정에서 경쟁사로 보내진 것처럼 보였다. 설계도면, 견적서, 계약 세부 사항이 첨부되어 있었다.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휠체어 소년이 도대체 무엇을 검토한다는 건가? 최 판사가 비웃었다. 이메일은 명백해 보이는데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이메일 헤더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헤더라고? 윤 변호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첫 번째 이메일 출력물을 집어들고 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 상단을 따라 움직였다.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재판장님, 이 이메일 헤더에 있는 서버 코드가 이상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윤 변호사가 시작했지만 민호가 그를 차단했다. 한국 서버는 항상 특정 형식의 식별 코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이메일에 있는 코드는 다른 형식입니다. 이건 조작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최 판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디지털 증거 감정을 요청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최 판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그런 기술적인 요구는 표준 절차입니다, 재판장님. 민호가 차분히 말했다. 디지털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은 법정의 의무입니다. 혹시 이 간단한 확인을 피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침묵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윤 변호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동료와 속삭였고 그 동료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최 판사는 턱을 문지르며 잠시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다. 마침내 그가 결정을 내렸다. 좋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이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 지연의 손이 민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는 그들의 뒤에서 윤 변호사와 그의 팀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호는 그들이 다음에는 어떤 수를 써서 나올지 예상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첫 번째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법원 복도에서 걸어 나오는 민호와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디지털 포렌식 명령은 작은 승리였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숨쉴 공간이었다. 저 변호사들의 얼굴 봤어? 지연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네가 이메일 헤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완전 창백해졌어. 민호는 미소 지었지만 내심 걱정이 가득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건설은 더 강력한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그들은 막대한 자원과 영향력을 가진 거대 기업이었다. 오늘은 뭐 먹을까? 지연이 물었다. 오랜만에 그녀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그들은 법원 근처 광장시장으로 향했다. 민호의 휠체어가 오래된 시장 바닥에 울퉁불퉁한 돌길을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렸다. 익숙한 시장 냄새, 매콤한 떡볶이, 바삭한 빈대떡, 달콤한 호떡가 그들을 방했다. 그들이 조용한 빈대떡 가게에 자리를 잡았을 때 민호의 눈이 주변을 살폈다. 법정에서의 승리 감각이 아직 그의 혈관에 맴돌고 있었지만 그는 가장 어려운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야, 너 정말 대단했어. 지연이 녹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민호가 대답하려던 순간 낯선 그림자가 그들의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다. 젊은 남자가 불안하게 서 있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이매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강민호 씨, 강지연 씨, 죄송합니다만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와 지연은 경계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민호가 차분하게 물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백현수입니다. 한국건설 행정보조입니다. 지연이 숨을 들이켰다. 당신 우리를 미행한 거예요? 백현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저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그를 자리에 앉도록 손짓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메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날짜, 서명, 문서, 모두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어머니가 중병으로 투병 중이세요. 이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잘못됐어요. 강지연 씨가 유일하게 설계 오류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그 건물이 완공됐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민호는 차분히 질문했다. 증거가 있나요? 현수는 주위를 다시 살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원본 문서들입니다. 날짜를 보세요. 한국건설은 강지연 씨가 소위 위반하기도 전에 이미 벌금 부과를 계획했어요.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의 작은 아파트는 추석 연휴 특유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조상의 묘를 찾거나 송편을 빚고 있을 시간에 그들은 현수가 준 USB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건 민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누나 봐봐. 이 내부 인보이스를 봐. 이 날짜는 누나가 소위 규정 위반을 했다는 날보다 2주나 앞서 있어. 지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큰 회사가 이런 짓을? 돈이죠. 민호가 쓸쓸히 대답했다. 그리고 권력. 밤이 깊어가는 동안 민호는 끊임없이 자료를 분석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날카로웠다. 그들은 이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현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이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창밖에서 추석 보름달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기도했다. 이번에는 정의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가혹했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매서운 바람이 민호의 뺨을 핥히었다. 세 번째 재판일,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온 날이었다. 법정 안은 이전보다 사람들로 더 붐볐다. 젊은 학생들, 기자들, 호기심 많은 방청객들이 모여들었다. 휠체어 소년 변호사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초의 판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입장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한 번도 민호를 직접 바라보지 않았다. 포렌식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포렌식 분석 결과, 제출된 이메일에서 변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원 기술 전문가가 건조하게 발표했다. 헤더 정보가 조작되었으며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원본 날짜와 실제 표시된 날짜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첫 번째 승리였다. 초의 판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건설 측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윤 변호사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어났다. 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다. 강지연의 동료인 김석진 씨의 진술서입니다. 그는 강지연과 함께 기밀 정보를 공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이 충격으로 굳었다. 석진이 그럴 리가 없어. 민호는 서류를 받아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서명이 있었다. 석진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 서명을 검증해야 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윤 변호사가 코웃음 쳤다. 또 시간 끌깁니까? 서명은 공증되었습니다. 민호는 서명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지연의 서랍에서 본 석진의 생일 카드를 떠올렸다. 서명이 달랐다. 특히 진자의 마지막 획이 확연히 달랐다. 재판장님, 이 서명은 석진 씨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의 실제 서명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윤 변호사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어디서 감히? 재판이 끝난 후 민호와 지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석진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석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한쪽 다리는 깁스로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가득했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미안해. 그들이 내 가족을 위협했어.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친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석진아. 네 잘못이 아니야. 석진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조심해, 지연아.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병원을 나오던 길, 민호의 휠체어가 지하철 계단 앞에서 갑자기 흔들렸다.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밀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휠체어 바퀴를 잡아 미끄러지는 것을 막았지만 거의 계단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뒤를 돌아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동생을 부둥켜 안았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이건 위험해. 너무 위험해.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만두자, 민호야.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싸움은 너무 위험해. 네가 다치면 난 그걸 감당할 수 없어.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강철같이 단단했다. 포기하면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요. 그들은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거예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의 노트북 화면이 어두운 방에 푸른빛을 드리웠다. 창밖에서는 한강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지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했다. 백현수가 제공한 USB에는 기대 이상의 보물이 담겨 있었다. 한국건설의 내부 회계 자료, 임원들 간의 이메일, 비밀 회의록까지.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다.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없었다. 민호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낮은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려왔다. 저는 김동욱입니다. 한국건설 전 회계팀장이었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김동욱, 백현수가 언급했던 사람이었다. 몇 달 전 의문의 회계 부정으로 해고된 사람. 다음 날 오후 인사동의 작은 전통 찻집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찻집의 낮은 천장과 두꺼운 나무벽은 바깥 세상의 소리를 차단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차가운 공기를 따스하게 데웠다. 김동욱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지친 듯했고 양손은 끊임없이 보리차 잔을 만지작거렸다. 제가 왜 해고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주변을 살피며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동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거액의 자금. 특이한 점은 그 지급일이 항상 한국건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직후라는 겁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 돈의 수령인은요? 동욱은 주변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종이에 글자를 적었다. CDS, 최대성, 최 판사의 이니셜. 증거가 있습니까?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숨겼죠. 동욱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회사가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통해 돈이 흘러갔죠. 민호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동욱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회사는 두 개의 장부를 유지합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것, 하나는 비공식적인 것. 진짜 장부는 사장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죠. 민호의 눈이 빛났다. 그 금고에 접근할 방법이 있을까요? 동욱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가 망설였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 사장의 비서였던 사람이죠. 찻집을 나오는 길, 민호는 검은색 차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었지만 그는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의 휠체어 타이어가 갑자기 바람이 빠졌다. 지연이 그를 집까지 밀어야 했다. 그들이 현관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땀에 젖어 있었고 민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져 있었다. 그들이 한 짓이에요. 지연이 타이어를 검사하며 말했다. 날카로운 물체로 구멍을 낸 흔적이 있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들은 겁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알고 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날 밤 민호는 공식적인 요청서를 작성했다. 법원에 한국건설의 해외 계좌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김동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 판사가 관련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하늘이 연등축제의 불빛으로 물들었다. 종로거리는 형형색색의 등불로 장식되어 마치 꿈속의 세계 같았다. 사람들은 소원을 빌며 연등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민호와 지연도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찾아 축제에 참여했다. 소원이 뭐야? 지연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의,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누나의 평화. 그들은 연등에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려보냈다. 붉은 빛의 종이등이 서서히 밤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민호는 처음으로 가슴속에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악몽이었다. 뭐야, 이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의 노트북 화면은 암호화된 경고 메시지로 가득했다. 모든 파일이 사라졌다. 한국건설 관련 증거, 법률 문서, 메모, 연구자료,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해킹당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어떻게, 모든 자료가, 이제 어떻게 해?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랍을 열어 여러 개의 USB 드라이브와 외장 하드 디스크를 꺼냈다. 진짜 데이터는 여기 있어.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암호화된 백업을 3개의 다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뒀어.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넌 정말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죠. 민호가 웃었다. 장애인이 된 후로 그걸 배웠어요. 기술 전문가를 불러 해킹의 흔적을 조사했다. 젊은 전문가는 감탄했다. 이건 전문적인 공격이에요. 그가 설명했다. 일반적인 해커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사이버 공격팀의 흔적이 보여요. 민호는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몰두했던 그의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찾았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IP 주소가 윤태우 법률사무소로 연결돼 다음 날 법정에서 윤태우 변호사는 평소와 같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그는 민호를 향해 거만한 눈빛을 던졌다. 들었소.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다고? 윤 변호사가 조롱하듯 말했다. 어쩌면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장애도 있는 것 같군. 혹시 신발 끈도 묶는 데 도움이 필요하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낮게 웃었다. 민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흥미롭네요, 윤 변호사님. 민호가 천천히 대답했다. 제 컴퓨터 문제를 어떻게 아셨죠? 특히 해킹 공격이 당신 사무실 IP 주소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흥미롭고요. 윤 변호사의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졌다. 법정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최 판사가 급히 주제를 바꿨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불편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변호사는 계속해서 동료들과 속삭였고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긴장되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에서 익명의 편지를 발견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 사고는 치명적일 것이다. 종이에는
지연과 민호의 일상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카페에서, 법원 앞에서, 심지어 그들의 아파트 창문을 통해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들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지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편지를 내려놓았다. 민호야, 이건 너무 위험해. 이건 너무... 우리 목숨이 위험해. 민호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창가로 밀어 밖을 내다보았다. 어딘가에 그들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알기 때문이야. 이틀 후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강지연 씨,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일관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박성진 사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연은 민호에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한국건설의 CEO가 직접? 함정일 수도 있어. 민호가 경고했다. 하지만 공공장소잖아. 지연이 대답했다. 어쩌면 합의를 원하는 걸지도 몰라. 민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지연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일관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정식 레스토랑 중 하나였다. 50년 역사의 고급스러운 한옥 건물 안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지연이 도착하자 직원이 그녀를 개인 룸으로 안내했다. 박성진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의 옆에는 2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갈비와 진귀한 반찬들이 가득했다. 강 건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사장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앉으시죠. 최고급 한우와 30년 산 인삼주를 준비했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지만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우리 회사는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1억 원의 합의금과 싱가포르 지사의 수석 건축가 자리를 제안합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1억 원. 그리고 해외 취업. 그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그녀의 손이 서류를 향해 떨리며 뻗어갔다. 이것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때 민호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항상 작은 글씨를 읽어라. 지연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합의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작은 글씨의 단락을 발견했다. 서명자는 한국건설에 대한 모든 불법 행위 주장을 철회하며 회사 기밀을 제3자에게 고의로 유출했음을 인정한다. 지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었다. 자백서였다. 2년 계약 후에는 어디로든 가실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이 보였다. 그리고 제 동생은요? 그녀가 물었다. 박 사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 아이는 여기 남아 있겠죠. 물론 우리는 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드릴 것입니다. 그 말에 담긴 위협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멀리 보내고 민호를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감사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박 사장의 눈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강 건축사님, 현명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이건 마지막 제안이에요. 그렇군요. 지연이 차분히 대답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지연은 거실에서 민호를 발견했다. 그는 노트북 앞에서 잠들어 있었다. 화면에는 한국건설의 해외 계좌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다. 지연은 동생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네오놀았어, 민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우리를 분리시키려 했어.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봄이 서울에 찾아왔다. 벚꽃이 한강변을 따라 분홍빛 구름처럼 피어났다. 세상은 다시 태어난 듯 생기로 가득했지만 민호와 지연에게 봄은 또 다른 전투의 시작일 뿐이었다. 법원 보안 담당자 전구진은 민호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속삭였다. 준비됐습니다. 해킹 전문가가 한국건설 내부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법적으로 의뢰한 윤리적 해커가 마침내 성공한 것이다. 한국건설의 CCTV 영상, 특히 첫 번째 재판 전날 밤의 영상을 확보한 것이다. 증거물로 인정될까요? 민호가 물었다. 전구진은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검사님께서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라면
법정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검찰 측 테이블에 낯선 인물이 앉아 있었다. 서진우 검사, 부패 전담팀의 수장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최 판사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는 검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다. 오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민호가 선언했다. 윤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이미 끝났습니다. 민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새롭게 발견된 증거입니다. 법원은 진실 규명을 위해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 판사는 검사를 힐끗 바라본 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제출하시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한국건설 본사 문서 보관실. 시간 표시는 첫 재판 전날 밤 11시 32분. 윤태우 변호사와 2명의 임원이 서류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 문서를 파쇄기에 넣고 있었다. 잠깐만요. 윤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이건 불법적으로 획득된 영상입니다. 서진우 검사가 천천히 일어났다. 영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증거입니다. 윤 변호사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같이 단단했다. 며칠 전 법원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최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윤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다. 모든 증거를 처리 중입니다. 박 사장님, 걱정 마세요. 좋아. 그 건축사 여자가 우리 계획을 알아냈다는 흔적은 모두 없애야 해. 그리고 그 장애인 동생, 정말 귀찮은 존재군. 법정이 얼어붙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민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것은 증거인멸 시도이자 범죄 공모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민호가 차분히 말했다. 더불어 한국건설이 처음부터 누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 판사는 진땀을 흘리며 물을 마셨다. 휴정을 선언합니다. 1시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우 검사가 민호에게 다가왔다. 인상적이군요. 강민호 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파헤쳤지? 민호는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은 소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장점이죠. 검사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어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어. 한국건설의 비리는 훨씬 더 깊을 테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겐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 변호사의 동료 중 한 명이 민호의 휠체어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일부러 민호의 휠체어용 접이식 램프를 발로 걷어찼다. 민호가 넘어질 뻔했다. 이런 실수였네. 그가 조롱하듯 웃었다. 벌레처럼 기어가는 게 어울리겠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껐다. 또 하나의 증거가 생긴 것이다. 단오축제의 활기찬 북소리가 한강변을 가득 채웠다. 전통 복장을 한 춤꾼들이 강변을 따라 행진하고 사람들은 쑥떡을 나눠 먹으며 여름의 시작을 축하했다. 민호는 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법원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최 판사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법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중년의 단단한 체격이었다. 재경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경찰 순찰차가 갑자기 그 차를 가로막았다. 민호는 망원경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 같았다. 운전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구진이었다. 성공했습니다. 최 판사의 운전기사 이재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이번이 3번째라 면허 취소 위기입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형. 이틀 후 민호는 강남의 허름한 노래방을 찾았다. 지연이 그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조심해 민호야.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런 곳은 위험할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누나. 곧 돌아올게요. 노래방 안은 퀴퀴한 담배 냄새와 오래된 술 냄새로 가득했다. 8번 방에서는 취한 목소리로 부르는 트로트 노래가 새어나왔다. 방문을 열자 이재성이 소주잔을 놓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다. 강민호? 그가 말을 더듬었다. 어떻게 날 찾았지? 민호는 문을 닫고 휠체어를 테이블 쪽으로 밀었다. 이재성 씨,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재성의 얼굴이 경계로 굳어졌다. 무슨 제안? 당신이 초회 판사와 박성진 사장 사이에서 특별 배달을 했다는 걸 압니다. 재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무슨 소리야?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재성이 호텔 로비에서 박 사장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 최 판사의 차에서 같은 모양의 봉투를 꺼내는 장면. 이건 재성이 말을 더듬었다. 이 사진들이 경찰에 전달되면 음주운전은 가장 작은 문제가 될 겁니다. 재성은 소주잔을 비틀거리며 들어 단숨에 비웠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뭘 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민호가 차분히 대답했다. 법정에서 당신이 초의 판사와 박 사장 사이에 돈을 운반했다는 사실을. 재성은 고개를 흔들었다. 미쳤나? 그들이 날 죽일 거야. 당신의 운전 기록은 어떻습니까? 민호가 물었다. 3번의 음주운전. 이번엔 면허 취소에 징역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들 대학에 갓 들어갔어. 모든 것을 잃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 출발을 원하십니까? 다음 재판일, 법정은 이전과 달리 언론으로 가득 찼다. 휠체어 소년 변호사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민호가 증인석에 이재성을 호출했을 때 최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에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 증인은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긴급 증인입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진우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증언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최 판사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5년간 최대성 판사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건설 박성진 사장과 최 판사님 사이에 정기적으로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재성은 날짜, 금액, 만남 장소까지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증언 동안 최 판사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다. 이건 모두 거짓말이다. 최 판사가 갑자기 폭발했다. 이 운전기사는 즉시 해고다. 당장 체포하라.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이런 격한 반응은 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최 판사의 격렬한 반응은 그 자체로 유죄의 징표였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민호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 더 이상 동정이나 조롱의 눈빛이 아니었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기자들이 그의 휠체어 주변에 몰려들었다. 강민호 씨,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찾아냈나요? 판사의 뇌물수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6살 휠체어 소년이 어떻게 대기업과 판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죠? 민호는 질문들을 피해 지연이 기다리는 차로 향했다. 그는 아직 마지막 증거를 준비해야 했다. 서진우 검사의 도움으로 민호는 검찰 수사관 김도현을 소개받았다. 도현은 금융범죄 전문가였다. 그는 민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네가 이룬 일은 놀랍다. 도현이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우린 몇 년 동안 한국건설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 도현의 사무실은 검찰청 지하에 있었다. 벽에는 복잡한 차트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한국건설의 임원들, 판사들, 정치인들을 연결하는 붉은 실들. 이건 비공식적이야. 도현이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최 판사의 금융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 없어. 민호의 눈이 빛났다. 그걸로 충분해요.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민호는 복잡한 금융자료를 분석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등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패턴이 드러났다. 최 판사가 한국건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때마다 케이맨 제도의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졌다. 그 계좌는 복잡한 회사들을 거쳐 최 판사의 처제 명의의 부동산 구매로 이어졌다. 다음 재판일, 민호는 차트와 그래프를 준비했다. 그는 복잡한 금융 거래를 단순하고 명확한 시각 자료로 변환했다. 이 차트는 초의 판사가 한국건설 관련 판결을 내린 날짜와 해외 계좌로의 입금 날짜를 보여줍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재판장님? 최 판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런 모욕적인 주장은 법정 모독이다. 너를 구속하겠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판사의 과잉 반응이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날 밤 늦게 민호는 한지 등이 밝혀진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지연의 비명소리, 누나 민호가 소리쳤다. 그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 팔의 힘으로 부엌으로 몸을 끌고 갔다. 지연은 깨진 화분을 들고 검은 복면을 쓴 남자와 대치하고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침입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법정에 나타나지 마라. 아니면 죽을 준비를 해라. 민호는 사실 두려웠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가.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네가 누군지 알아. 한국건설 보안팀의 정석훈이지. 너의 사진과 목소리를 이미 녹음했어. 침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를 끌어안았다. 미쳤어, 민호야. 그 사람이 널 해칠 수도 있었어. 괜찮아요, 누나.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지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의를 위해 죽는 건 의미가 없어, 민호야. 민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어떤 원칙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누나.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우린 거의 이겼어요. 결정적인 날이 밝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공기 중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법원 앞은 인파로 가득했다. 기자들, 법대생들, 평범한 시민들까지. 휠체어 소년 변호사의 이야기는 이미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수개월간의 싸움으로 지쳐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휠체어를 밀기 위해 팔에 힘을 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다. 지연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민호는 미소로 답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의 마지막 열쇠. 법정에 들어서자 최 판사는 평소와 달리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심지어 민호를 향해 얇은 미소를 지었다. 뭔가 이상했다. 민호야, 뭔가 잘못됐어. 지연이 속삭였다. 그들이 뭔가를 꾸민 것 같아. 재판이 시작되자 윤 변호사가 새로운 증인을 호출했다. 백현수였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백현수 씨, 이전에 강민호와 강지연에게 제공했다는 정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 변호사가 물었다. 현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저를 협박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지연이 경악했다. 민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현수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협박한 것이 분명했다. 최 판사가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모든 사기극이 밝혀졌군요. 강민호 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습니다. 그는 USB를 꺼냈다. 이 녹음을 재생해도 될까요? 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어젯밤에 얻은 것입니다. 민호가 차분히 설명했다. 한국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르면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는 재판 과정 중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진우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녹음을 들어봐야 합니다, 재판장님. 최 판사는 붉어진 얼굴로 잠시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간의 잡음만 들렸다. 그리고 명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연과 그 장애인 동생을 처리해야 해. 그것은 박성진 사장의 목소리였다. 지금까지는 잘 막아왔지만 그 휠체어 소년이 은행 기록까지 추적하기 시작했어. 최 판사와 나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아낼 수도 있어.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백현수를 협박해서 증언을 뒤집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위협했죠. 좋아. 이제 그 증거들을 파괴해. 특히 해외 계좌 관련 기록들. 만약 그것들이 공개되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녹음이 끝났다.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최 판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된 녹음이다. 윤 변호사가 소리쳤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 녹음은 어젯밤 우리 아파트에 침입한 사람의 녹음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한국건설 보안팀 정석훈의 녹음기죠. 그가 보고용으로 녹음한 것 같군요. 검찰 직원이 USB를 가져가 장비에 연결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한 후 그는 서진우 검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녹음은 진짜입니다. 검사가 선언했다.
그리고 법정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 판사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불법이다. 재판을 중단한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다.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최대성 판사 형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뇌물수수 및 사법부패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서진우 검사의 신회 법원 경찰들이 최 판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최 판사가 격분했다. 민호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첫 재판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 민호는 다시 법원 계단을 올랐다. 이번에는 피고나 변호인이 아닌 방청객으로서였다. 지연이 그의 휠체어를 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믿기지 않아. 지연이 속삭였다. 6개월 전에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는데 이제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들이 시작한 작은 싸움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수사로 번졌다. 최대성 한국건설 게이트는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수십 명의 판사들과 기업 임원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수법은 항상 같았다. 계약 함정을 설치하고 무고한 개인이나 작은 회사를 고소한 후 부패한 판사를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얻어내는 것.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번에는 최대성 전 판사와 박성진 전 사장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급 정장 대신 구치소 수의를 입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와 지연은 인사동의 오래된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그 모든 일을 되돌아보았다. 봄 햇살이 한지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여러 대학에서 특별 입학 제안을 받았다. 심지어 몇몇 법률사무소에서는 그가 성인이 되면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받았다. 대화 중에 노신사 한 분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사드려도 될까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손녀가 그 아파트에 살았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아파트 말씀이신가요? 지연이 물었다. 한국건설이 지으려던 아파트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손녀는 신혼부부 특별 분양으로 계약금을 냈었지요. 강 건축사님이 발견한 그 구조적 결함, 만약 그 건물이 지어졌다면.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발견한 설계 오류는 잠재적으로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젊은이, 노인이 민회에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단순히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한 소년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었는지 모른 채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야. 민호가 말했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지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특별해, 민호야. 내 다리가 아니라 네 마음과 정신이 네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서울 거리에 붙은 자신들의 포스터를 보았다. 정의의 영웅들이라는 제목 아래 민호와 지연의 사진이 있었다. 민호는 멋쩍게 웃었다. 이제 뭐가 하고 싶어? 지연이 다시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의 시선이 멀리 국회의사당을 향했다. 시스템은 아직 많은 문제가 있어.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게 됐잖아.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민호와 지연은 함께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또는 민호의 경우 휠체어를 굴렸다. 지연이 처음으로 몇 달 만에 마음껏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아, 그리고 누나,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나한테 보여줘.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그들의 삶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다.